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극한 직업의 건물주, 꼬마 빌딩 건축, 이 두 권의 저자이자 백만장자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경만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경만 선생님의 간단한 본인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9년에 부동산 경매비법을 썼고요. 지금은 극한직업 건물주, 꼬마빌딩 건축을 쓴 체험수기 전문 작가이기도 하고요. 블로거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하고 빌라도 건축하고 오피스텔도 건축하고 생존형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셨으니까 김 작가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칭호입니다. 네, 김 작가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2009년에 이제 부동산 경매비법이란 책, 제가 그 책을 처음 보고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또 안 보이셨어요. 네. 그 이후에 최근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건지 좀 간단한 좀 근황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제가 경매 시장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5년 해보니까 성과는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장 한계에 부딪혀요. 똑같은 빌라를 낙찰받고 있고 똑같은 아파트를 낙찰받고 있고 더 이상 크지를 않는 거예요. 뭐 100억대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안 커진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벌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것들을 글로 써보자. 그러게 해서 나온 게 부동산 경매비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자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세무사든 부동산 투자자든 뭐 컨설턴트든 다 만나기 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쭉 다 만나봤어요. 나는 그분들로부터 어떤 통찰력이나 고민하는 답을 찾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만나보니까 네. 그분들도 뭐 나랑 별반 다름없고 그래서 그때 좀 좌절했죠. 아, 좌절하고 방황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 있는 빌딩 지분을 낙찰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분권자 아들이 나하고 협상을 나섰는데 내가 물었어요. 4분의 1을 받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네 한 달 임대료가 얼마 나와? 이렇게 물으니까요. 네. 8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요. 우물에 살다가 조수지 보고 강이라 가는 개구리 같았어.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강의 이런 거 쪽파에서 못 하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경매비법이 절판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를 쭉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서고 이런 게 부끄럽더라고.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또한 나의 기록이잖아요. 네네. 알라딘 중고서적에서 내 책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아, 네. 뭐 없으니까 나도 없어요. 네네. 지금 저는 일기를 쓰니까 네. 그동안에 또 투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썼던 일기 중에서 네. 투자의 내용을 뽑아서 나온 게 극한직업 건물주, 그다음에 꼬마 빌딩 건축이고, 그래서 제 글은 투자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나의 사상을 가르칠 생각도 없고 또 나도 남의 충고를 받을 생각도 없어. 그냥 나의 행적을 내가 기록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 책이 읽혀질 것이고 뭐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큰 욕심이 없어요. 돈 욕심이 없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껄떡대고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돈에 내가 현혹돼서 사기도 당하고 네네. 잘못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나 또한 돈을 좋아하지만 돈한테 티나면 안 돼. 나는 너를 싫어하진 않지만 네네. 네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돼. 이러면 돈이 기분 나빠요. 뭐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돈을 또 칵 주는 거지. 잘 다루면 되잖아요. 그걸 느낀 뒤로는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필요한 돈이면 돼. 근데 뭐 빌라를 2동 지어요? 그러면 건축비가 50억 든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돈은 에코티는 20%. 10억이면 되거든. 네네. 내 돈 10억에 은행 돈 40억. 네. 그러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0억이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아예.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돈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는 그런 돈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급증이 없어지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초보 투자자들이 정말 지금 돈에 애달아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미치죠. 네. 네. 초보 때 네. 욕심내서 잘못 투자하면 바로 꼬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조심해야 돼. 공부한 다음에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초보일수록 욕심도 많고 돈이 네. 적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 열정만 많죠. 아. 일단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제목이에요. 네네. 극한 직업 건물주. 건물주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데 네. 김 작가님께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남들은 하고 싶어 하는 건물주를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는 고생 안 하고 따박따박 월세만 받고 네. 주위에 존경, 부러움, 지시 뭐 네. 이런 걸 받고 이럴 줄 알아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 건물주는 건물주의 태생이 있어요. 두 종류 있어. 첫째는 상속 건물주. 이건 아주 바람직해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건물 주는 거. 네, 그렇죠. 아주 바람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자생적 건물주. 네. 그래서 자생적 건물주 중에도 나는 건물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처럼 얼떨결에 건물주가 된 케이스가 있어.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셨어요? 이게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어. 아까 돈을 쫓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그러셨죠. 돈을 쫓아서 네. 그 결과 이렇게 된 거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건물이면 태도가 다르잖아. 이건 엑시트잖아. 내가 네네. 이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기 위한 5년간의 기록이야. 건물주라는 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필요는 해. 누군가 건물을 그렇게 갖게 되면 당연히 5, 6억 드는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네네. 그중에서 업자들은 수시로 잠시만 빈틈 보이면 눈탱이 팍 박아보려고 그걸 피해가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건물주에 뭐 돈을 벌던 기록이 아니고 네. 남들이 보면 막 40억, 50억짜리 건물이니까 참 부러웠겠지만 네. 나는 그렇지는 않았던 그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커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 어떤 계기로 건물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로 낙찰 받으면 잠시는 건물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분양이 안 되고 안 팔렸을 때.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할 때도 경기도 하남에다가 토지하고 공장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하남 미사지구야. 오, 수용을 당해요. 수용당했네요. 수용을 당해가지고 뭐 양도세 어쩌고 해도 현금 12억이 남더라고. 12억이 남으니까 경매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돈 벌어야죠. 하게 되겠죠. 경매 안 하고 싶더라고. 안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나 봐. 좀 채무자 만나고 이게 너무 싫어요. 우아하게 돈 벌고 싶더라고. 그 남들은 그 10억 있으면 지금 꼬마 빌딩 유행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벌고 싶고 갈증이 나니까. 그래갖고 갈증이 나는데 막 임대료 받아야 되고 그런 건 내가 귀찮더라는 거지. 네. 왜?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거예요. 부동산 경매비법 쓸 때는 집이 진짜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군데. 남으로는 안성, 북으로는 의정부까지가 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 다 집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딸하고 스키장을 갔어요. 전화가 와.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대. 근데 어디에 있는 집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죄송한데 거기 어디냐 이렇게 어디래? 거기도 집이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그 집 보일러까지 고쳐줘야 되나? 이게 막 지금 투자자들은 이래. 고쳐주는 게 너무 좋을 거야. 왜냐면 내 재산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한 100개쯤 낙찰 받아보면 싫어. 이렇게 수채구멍 청소하기도 싫어. 사람이 배불러지게 돼 있어. 그래서 쫙 팔았었는데 그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소유하는 걸 좀 싫어했어요. 싫어한 상태에서 12억이 떡 생겼어. 그러면은 경매 안 하지. 그래서 이제 뭐 할까? 스마트한 게 뭔가? 그러니까는 대부업이야. 대부업이요? 우리가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전부 은행에서 돈 빌렸다가 못 갚은 거, 네네. 개인들한테 빌렸다가 못 갚은 거, 네.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 못 갚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등기부 등본은 잘 보잖아. 네. 가면은 감정을 잘해. 저건 딱 던지면 낙찰 얼마에 되겠어. 네. 이미 준비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송파에 이제 딱 대부업체를 차렸지.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 대부업을 하려고 할 때 이 건물의 채무자를 만나지. 대부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대부 중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후순위 대출해준 뭐 현수막 네네,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부업체 명단을 쭉 보고 전화를 거나봐. 사장님 이런 물건이 있는데요. 얼마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등기부 보고 현장 가보고 괜찮나요? 빌려주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래 이제 딱 브로커가 전화가 와가지고 빌딩인데 그때 3억 5천을 빌려달라겠구나. 3억 5천이 후순위죠. 네. 은행 거 나가고 이제 이 건물 앞에 딱 섰는데 액면가가 25억짜리야. 그래서 3억 5천 못 빌려주겠어. 돌아왔어요. 그때만은 2억 5천이라도 해달래. 그 앞에 은행 건 뭐 몇십억 하고 임차인들이 되게 많아요. 투룸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는 여신이 없더라고요. 뒤에 여유가. 그런데 이제 그 건물주가 부동산을 해서 같은 건물에서 네.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1050짜리야. 4장이. 원룸들이 1050만 원인 거지. 그러니까 여신이 한 2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빌딩을 날리진 않겠지. 이자 잘 줄 줄 알았지. 그래갖고는 2억 5천을 딱 빌려준 거지. 그때 대부업 이자가 한 24% 됐을 거고 그다음에 연체 걸리면 39% 네. 되니까 2억 5천을 빌려주니까 그다음에 이자를 내 못 내? 못 냈겠죠? 못 아무래도. 내지. 네. 내가 산 거요. 못 내는 거요. 그래가지고는 경매를 넣었어요. 감정가가 31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네. 그런데 한번 유찰되니까 24억인가? 24억이 되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후순위니까. 네, 내 돈이 아예 10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고민하는 거야. 내 돈을 포기하면 인생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돈을 포기 안 하면은 이 쓰레기 건물을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것도 깝깝한 그렇고 진짜 며칠은 고민했어요.
고민하고는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낼 텐데 내 원금이라도 지키자. 자, 이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죠. 29억을 썼나? 90 몇 프로 썼지. 왜? 우리 채권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이지. 2등한 아줌마들은 24억 썼는데. 그래갖고 낙찰을 받았죠. 그 낙찰을 받아놓고 이제 법원에 서류를 열람하니까 임차인들 아까 1050이라고 했잖아. 4명이. 네네. 다 6천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서를 냈어. 그래서 전부 내용 증명을 보냈지. 네. 얘들 다 고발한다고. 바로바로 전화가 와. 그 소유자가 나한테 가짜 계약서를 제시해 본 거야. 소유자가 우리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대부업자 기본이 안 돼 있던 거야. 네. 임차인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이게 누가 똑똑하냐? 채무자가 훨씬 똑똑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돈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야 되거든. 받을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낙찰을 받고 29억에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1억이든 2억이든 붙여서 대팔 생각을 했지. 네네. 그러면 이제 나는 원금 회수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이런 게 경매나온 건 한 건도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전국 상권에서 한 2등급 정도 되는 급지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파트 시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니까 어느 정도 좀 이게 사고팔고가 가능한데 네. 이건 저 위에라 뭐 0.1%나 찾는 시장이라 매칭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가 알아요? 모르지. 빌라 아파트 뭐 이런 거 경매하다가 처음으로 큰 걸 했는데 몰랐던 거죠. 수요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상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82년도에 지은 건물이니까 구조 보강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 건물. 오죽하면 내가 구청 건축가한테 차라리 신축하려고 했어. 근데 신축하면 면적이 더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자기 합수표를 10만 원짜리 막 붙여야 돼, 건물에다. 타일이 아니야. 10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야. 하고 한 5, 6억 발라서 건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려니까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임대료를 많이 나와야 돼. 29억에 낙찰을 받고 대출을 알아보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24억을 빌려야 되는데 법원에 가면 대출 언니들이 나눠주죠.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수원에는 여왕벌이 또 있거든. 대출 언니 중에 짱. 네. 못 맞춰. 경락장금 대출은행에서 이걸 다 대출 못 받아. 24억 못 빌렸어요. 잔금 못 낼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네. 그래갖고 아까 12억 보상받았을 때 잠시 집어넣은 네네. 농협에 가서 지점장하고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대출 받았어요. 근데 금리가 그때 셌지. 7%인가 9%인가. 그러니까 내가 24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계산하니까 주 5일 이자를 계산하니까 분당 210원이더라고. 1분에 210원. 그 법인 회사로는 대출을 받아봤지만 내 개인 이름으로는 이게 제일 큰 거였어요, 그 당시에. 24억.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게 아까 채무자가 국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 지금도 나는 채무자잖아요, 이제. 그렇죠. 국리를 하는 거야.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국민에서 방법을 만드셨지만 그 과정이 좀 많이 힘드셨군요. 그냥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네. 뭐 내 자본이 50% 정도 들어갔다 가면 어떻게 임대료 받아서 뭐 좀 원금도 갚아가면서 뭐 이렇게 네네. 한 14년 가면 내 것이 된다는 뭐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야. 그건 죽어라고 돈 받아서 은행 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그거 나는 뭐 없어. 월 은행에 이자를 내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글픔.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내놔. 많이도 안 붙였어. 2억만 더 받자.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해보면 일단 살 사람이 없고 왜 살 사람이 없냐? 부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 자기 손 가는 거 싫어해. 사모님들이 백화점에서 놀아야 되는데 뭐 이걸 38억 건물에 딱 와서 보니까 잘못하면 지가 관리하게 생겼거든. 고시원 청소도 해야 되겠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사모님들이 안 좋아하는 물건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면 틀림이 없으나 사모님들은 또 그거를 싫어해요. 그러면 나같이 시골에서 올라가갖고 자수성가 비슷하게 해갖고 이거면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아직 돈이 없네. 그러게 한 2년쯤 가가지고 내 물건을 전국에 광고하자. 그래서 이제 경매를 진행해. 경매를 진행했는데 뭐 전국에서 사러는 와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2회 유찰이 돼. 이게 힘들더라니까. 40억짜리 경매 진행하면 2,500만 원 풀어줘. 그러면서 살아남은 거야. 좋으신 분이 딱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내 스타일이야.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사람들 좋아해. 그러고 샀어. 지금도 보니까 밥 사주지, 허리띠도 선물해주지. 그분이 나한테 지금 너무 잘 지었다고. 2년을 봤대요. 2년을 봤는데 계속 가격 내려가길 바랐는데 내가 계속 가격을 1억씩 올렸거든. 억울해서. 네, 그래서
부동산도 물건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 주인이. 내가 했을 때보다 그분이 할 때 훨씬 더 잘 돼요. 만실이야, 막. 고시원도 다 만실이고.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어떤 물건들 딱 보면은 계속 망했던 식당도 어떤 식당 들어가면 잘 되는 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저도 몇 번 봤어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남는 건 없는 거. 책 한 권 남았어. 그 대신 이제 뭐 경험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또 다른 분야의 길을 알고 그것들을 지금 이 책에서 그쵸. 많은 독자들한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이죠, 경험. 그럼 앞으로 다시는 건물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필요한 건물은 나는 항상 가지라고 그래요. 이런 건물 좋잖아요. 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건물을 갖는 건 맞지만 임대 목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서 빌라 사업도 안 해요. 분양하고 AS 해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좀 여유 있고 좀 편안한 삶을 좀 추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서 그거에 맞는 건물이면 사겠지만 그렇죠. 예. 지금 지을 게 이제 호텔 같은 거. 모텔이죠, 모텔. 드라이브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로비가 있는 모텔은 호텔은 잘 안 되잖아요. 네. 차 한 대 들어가고 객실 하나 있는 드라이브인 무인 호텔이라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수영장도 파고. 그러면 내 건물이잖아요. 네네. 그런 건 소유하겠으나 분양 목적, 그 다음에 임대 목적으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아니, 건물을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 난 돈을 대서 건축주가 됐는데 샷시 잘못하고 골조 잘못하면 비가 새면 그 사람들이 이미 돈 받고 다 가버렸다고. 남은 건물주가 그거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서글프더라고. 제가 모시기 전에 사전조사를 좀 해봤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그 부동산 쪽하고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직업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처음에 부동산 그리고 경매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광주공고를 나왔어요. 광주공고 전기과를. 그런데 이제 20살 때 이렇게 공단을 떠돌다가 오토바이 공장에서 대림자동차라고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진 조립반에서 엔진을 막 조립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창원에 있는데 공장이 커요. 엔진반에는 한 50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도 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달려가고 밥을 빨리 먹고 와서 피곤하니까 그때 막 잔업 철야 특근이 있던 시대야.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박스를 깔고 누워 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20명씩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20살에 내가 서서 나는 저기다 나를 못 눕히겠더라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를 몰라. 그러다가 이제 오토바이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포장돼 와요. 그러면 서로 흠집 나지 말라고 이렇게 신문지 철진한 걸 이렇게 끼잖아, 이렇게. 네. 근데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점심시간에 다 누워 자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활자로 된 걸 찾아서 읽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활자로 된 거 다 읽는데 거기에가 일기를 10년만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든가 10년만 일기 쓰면 성공한다든가 아무튼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참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모를 때 아니 뭐 일기를 10년 쓰면 성공한대. 그럼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로 문방구 가서 일기장 3권을 사요. 그리고 진짜 일기를 쓰기 시작해. 매일매일. 근데 그때 삶이 어때? 6시 반에 일어나서 똥금버스 타고 공장 가서 아침밥도 다 줘요. 아침 먹고 일하고 오후 9시까지 잔업하면 또 마산에 있는 또 우리 그때는 한참 또 중국 무술이 유행이었거든. 18기 도장을 가서 또 1시간 수련하고 막차 타고 와서 일기를 쓰고 하는 삶을 무한반복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자격증 있고 하니까 병역 특례를 또 받아요. 그럼 이제 5년 동안 꼼짝없이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는 도중에 3주 동안 군인 기본교육은 받아야 돼, 기초교육을. 네. 그래서 기초교육을 받으러 가서 3주 마지막 날 책팔이 장사가 왔어요. 그래서 할부로 책을 탁 기숙사에 들여놨지. 근데 잔업 철야 특근에 그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한 번은 22살 됐겠지. 자, 친구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일단 군대라는 뭔가 또 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나는 그냥 공장에서 일만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해 1월 1일부터 잔업 철야 특근을 다 하는 거야.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1년을 딱 하니까 허리가 작살나는 거야. 아, 일어나지 못해. 그 다음부터는 이제 8시간 근무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생산 공장은 내가 빠지면 우리 옆에 동료들이 고생해,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에 퇴근을 해. 나밖에 없어. 600명의 공장 노동자 중.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건 또 자르지도 못해. 병역 특례자라. 군인 신분이잖아. 그 기숙사에 가는 거야. 혼자 기숙사에 가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할부로 산 책이 있네. 아, 얼마 전에 산 거. 네네네. 그걸 읽기 시작해. 근데 하필 그 책이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자서전 돌베개.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이 그 만든 출판사 사상계, 그 사상계를 박정희 정권이 탄압한 사상계지 순환사 이런 걸 읽은 거야.
그래갖고 사회를 이제 그때부터 구조적으로 모순덩어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또 일기를 계속 쓰니까 글빨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노동조합은 수식지 노보가 있어. 그럼 거기에 이제 글도 좀 쓰면은 실려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부장이 야금 홍보부원도 해라. 홍보부장을 시키네요. 그래서 홍보부장을 해. 그때가 이제 지금의 민주노총 전신이 전노협이고, 전노협 전신이 이제 각 지역에 노동단체가 있는데, 마산 창원 지역에서는 마창노련이라는 연합체가 있어요. 그 마창노련에 이제 선전분과 마창노련 신문도 만들어요. 그 마산 창원 지역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신문도 만들고, 그래서 부국장 돼가지고 뭐 신문도 만들고 하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수배를 당하셨네요. 그렇지. 위원장, 총무부장 나. 세 놈이 수배를 당해. 근데 위원장하고 총무부장 결혼했기 때문에 금방 잡혀. 나만 안 잡혀. 2년 동안 마산, 부산, 뭐 경주, 대구 떠돌아다니면서 왜 떠돌아다니냐. 수배 생활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대중과 격리시키려고 수배 조치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때 계속 글을 써야 된다고요. 선전선동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는 안 잡히고 계속 글을 써서 지하 유의물을 만들어서 막 배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잡혀. 그러다가 2년 후에 이제 잡혀요. 대구에서. 마산 교도소 복역하는데 얘가 이제 4년 6개월, 5년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한 4년 6개월 복무를 해갖고 배역특례가 부여야 부여. 그러니까 얘 징역 갔다 나오면 또 군대 가야 돼. 그래서 군대를 2번을 가. 2번을 가서 나와서 뭐 해 먹을 거야. 뭐 회사 이제 뭐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가 먼저 했던 친구가 오토바이 수리점을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생활 끝나고 부모님이 980만 원을 주니까 그 돈을 갖고 1994년도에 서울로 올라와. 거기서부터 이제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기 시작했죠. 네. 오토바이 수리 기술자들이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어깨너머 배운 기술자들이라 네. 이게 체계적인 기술자가 아니잖아. 근데 나는 하루에 오토바이를 500대씩 조립한 노동자 출신이잖아. 딱 현란한 손기술을 보면 이게 소비자들도 알아. 완전 FM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명성이 자자해서 논현동에 지점도 내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게 기록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94년부터 해갖고 2004년 되니까 10년 딱 하니까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토바이 업종이 불황인 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가 그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퇴계로 거기 오토바이 골목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골목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것이 당신 건물입니까? 다 사장들한테 물어서 자기 건물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오토바이 수리센터는 잘 돼봐야 밥만 먹는 업종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그만하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할지 모르잖아.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이게 조그만 가게 임대료 뭐 보증금 1000에 뭐 월세 뭐 80 이랬을 거야. 그 조그만 가게에서 있으니까 언젠가 이건 또 주인이 비워주라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려면 땅을 사야 되겠다.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러는 생각을 하던 차에 호성 오토바이 대리점 사장이 비가 오는 날인데 들렸어요. 이제 고객 관리 차원이지. 사장님 저 경기도 광주에 그 오토바이 센터가 하나 나왔는데 사장님 사시지?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거야. 근데 내가 셔터를 탁 내려. 지금 가자고. 갔어요. 그때만 이제 복잡해 이게. 지금 생각은 법정지상권이야. 뭐냐면 땅 주인이 따로 있어. 근데 이분이 법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친구가 오토바이 센터를 수원에서 크게 하니까 야 이거 괜찮아. 이거 해보라 간 거야. 기술자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제 땅을 임대해서 건물을 지어서 오토바이를 했는데 공장장이 자꾸 돈을 빼먹지. 이 사람은 모르니까. 이 사람 돈만 댔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지겨운 거야. 팔고 싶은 거야. 팔고 싶었는데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했었어. 근데 이 오토바이 사장이 틀었어. 그러니까 못 팔았어. 근데 이제는 자기가 팔아야 돼. 그 땅 주인이 들어줘 안 들어줘? 당연히 틀겠죠. 둘이 맨수가 돼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봐도 이거 건물만 사고 답 없어. 5년 후에는 뭐 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했더라고. 네네. 그래서 대리점 사장 땅 주인한테 물었어. 이 오토바이 센터 할 사람은 이거 다 못 사고. 근데 건물만 필요 없고. 또 땅 주인 당신은 땅만 팔라 해도 여기 오토바이 센터 들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이 땅하고 오토바이 센터 다 사겠다. 단 나는 2억 이상은 못 준다 이랬어. 당신들끼리 어떻게든 배분해 가져가라. 합의가 됐어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은행 대출 받아서 그걸 샀어요. 2억 원에 샀어. 근데 지금 나는 신사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경기도 광주에 아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뭐 놀릴 수는 없잖아요. 건물하고. 네. 그래서 이제 현수막 하나 딱 붙였죠. 이렇게. 현 토지 임대. 딱 해놨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임대료나 받고 있다가 네. 여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이제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네네.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입니다. 부동산이야. 이 땅을 얼마면 팔 거냐. 그래서 그 팔 땅 아니라고 나는 내가 나중에 갈 땅이라고 그래. 그래도 가격 불러버려요. 얼마 너무 높게 부르셨나요? 그래서 얼마 부를 것 같아? 뭐 안 팔 땅이면 한 번 던져보겠죠. 2배? 그러면 안 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쫄본데 진짜 맨날 며칠 고민해서 또 너무 많이 부르면 안 사갈 것 같고 그래갖고 7천만 원 더 불렀어. 당연히 사불지. 자기들 5억에 팔았더라고. 나중에 나중에 그 생각이 난 거야. 비싼 걸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동산을 하기로 했는데 좋아 부동산까지 그까지는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사냐 이거야. 뭔가 물건을 우리가 사입을 해야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하다가 부동산 경매로 사면은 법원이 입찰 보증금만 주면 보관했다가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야. 안전하네 법원 경매가. 그래서 그해 여름에 식구들은 계곡에 쳐놓고 나만 이제 책 한 4권을 사서 경매 공부를 해. 2004년에 그 지신 카페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학원들도 만나고 네네. 거기서부터 경매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려고 온 건 아니고 내 사업이 안 되니까 비싼 걸 팔겠다고 부동산을 안전하게 매수하는 차원에서 법원 경매를 시작했어요. 와서 보니까 뭐 재밌어. 이게 지분도 있고 뭐 돌아다니고 이 적성에 나한테는 맞더라고. 낡은 집 보면은 막 새 집으로 고쳐주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또 돈도 좀 벌고 그게 그때 왜 내가 돈을 벌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한 18년 전이잖아요. 그때 내 나이가 40 이 정도 됐어요. 42, 셋. 근데 그때 내 또래 애들이 돈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법원 경매가 그때 인터넷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돈 있는 내 또래 애들이 정보화에 어두웠어. 컴퓨터를 못 다룬다고. 그런데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거든. 돈이 좀 있는 연배에서 컴퓨터하고 접목돼서 조금 유리했던 거야. 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경매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성에 맞는다는 걸 찾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기 얘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유독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기나 글쓰기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진짜 이 글쓰기 또는 일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강조하시니까 또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5, 6년 차 쌓았고는 몰라요. 내가 21살인가? 그때부터 5년인가를 썼어요. 그러고 나 수배당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기가 이제 증거가 됐지. 그 뒤로 일기를 안 썼죠.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40살 연말에 은근 내 인생이 약간 소설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 있잖아요. 경매를 하다 보면. 네네. 집도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채무자 유형도 다 다르고 그러면 내가 소설을 쓸 역량은 안 되니까 다시 그럼 일기를 쓰자. 2007년 1월 1일부터 하루도 안 빼먹고 쓰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면 일기를 팔아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블루 브런치도 뭐 올려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8년 9년쯤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전에는 그냥 몰랐었어. 그러니까 일기의 수준이 처음에는 다이어리 수준으로 딱 되지만 단계가 지나면 일상의 흐름을 가면서 내 성공 일기가 되기도 하고 꿈을 적는 일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언제 알게 되냐면 지금 책을 쓰잖아요. 원고를 작년 3월부터 쓰기 시작해갖고 12월에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록이에요. 그 꼬마 빌딩 건축은 2013년부터 2000년까지 기록이야. 근데 그때 일기를 책으로 옮기면서 보니까 이미 그때 오늘의 나를 내가 적고 있었더라고요. 미래의 나를. 나는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탈 거야. 네. 이게 7년 전이었더라고. 네. 근데 진짜 탔어. 근데 같은 날짜예요. 더 무섭게. 6월 10일 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부령님하고 얘기했어? 갔어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이런 건 인터뷰니까 의미가 없는데 네. 비즈니스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지나갔던 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다음날 일기를 쓰다 보면 이렇게 얘기했나? 이걸 이렇게 알고 있나? 근데 이제 시간이 6시나 7시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 메모를 해놔요. 10시 반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얘기한 게 이런 의도인데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 사람이 이런 심리 상태구나 어떤 성향이구나 이런 걸 적게 돼요. 한 번 더 주의하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또 확대 재생산되니까 멈출 수가 없어.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부령님하고 나하고 사건이 엮였어. 민사사건이야.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걸 빨리 일기해서 책으로 써요. 그러면 다시 영상처럼 뭐 뒤로 돌아가가지고 복귀가 돼.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되고. 이걸 너무 많이 겪어서 무조건 적으라는 거야. 한 인간의 삶의 기록인데 무조건 자기가 잘 돼. 왜? 예를 들어서 이거요. 내가 너무 모임에서 술을 많이 먹고 숙취야.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일기를 쓸 거 아니야. 나는 어제 모임이 생존의 삶과 질에 도움이 됐었을까? 왜 이렇게 많이 먹었었을까?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반성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각도가 좋은 쪽으로 틀어지겠죠. 그걸 매일 아침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못했던 부분들을 복귀하면서 다음엔 이렇게 가야지. 또 이렇게 가실 거고. 그렇죠. 정말 삶이 간결해지고 행실에 대해서 더 당당해지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을 계속 적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글쓰기가 결국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책을 써봐서 쓰셨잖아. 써보면 독자들이 가져가는 건 책값 정도도 밖에 안 된대. 근데 사실은 쓴 저자가 더 많이 가져가요.
네, 그거 저는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하죠? 인정해요, 진짜. 저도 책을 쓰면서 복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에 스쳐 지나갔던 것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네,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고. 네.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것들이 쌓이고 시간이 경과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의 실력으로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100%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동산 분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네.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분 입장에서 요즘 부동산 투자하면은 정말 젊은 분들, 물론 요즘에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정말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러 많이들 뛰어들어오셨잖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좌절한 분들도 되게 많고 요즘같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 주택 구입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에? 그 뭐 날아가는 새도 자기 집 있잖아요. 특히 무조건 실거주 1주택은 있는 거야 낫지. 어제 샀어야 되고 어제 못 샀으면 오늘 사야죠. 한 채는 두 채부터는 고민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이 아니고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큰 단지에 가장 지하철 가까운 멋있는 아파트를 원하더라고. 맞습니다. 그거 진짜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당연히 뭐죠. 그러면 자기는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했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어려운 거 잘하네 박수 치면서 왜 아파트 비싼 거 세 채 가진 사람은 우습게 봐? 그 사람도 내공 있는 거예요. 약간 자본주의는 능력치가 돈으로 나타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유독 이 재테크 시장만큼은 근데 이제 우습게 보는 거야. 왜 우습게 보냐? 이게 뭐 특별하게 스마트하게 뭐 노력 안 한 것 같거든. 그래서 우습게 봐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 그냥 지나가다 샀든 어쨌든 실행을 한 결과들이 좋게 나온 거지.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쩐다 하는데 나도 지금 그 아파트 서초동에 하나 있는 게 41살에 경매로 낙찰받았나? 그 전까지 집이 없었어요. 새빵 네. 살았다고. 조선시대도 집값은 비쌌다고 하잖아요. 집은 언제든지 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채는 아무 때나 사라. 비과세잖아. 유일하게 국가에서 아무리 마진을 많이 낸게도 세금을 안 뜯어가. 이건 지금 해 먹어야지. 그러면 어떤 분은 청약 어쩌고 해요. 청약 되면은 좋은데 내 또래 아저씨들이 집 없는 아저씨들 물어보면 청약하다가 안 된 거야. 이게 경쟁률이 1.2대 1이어도 내가 안 되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무주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나이 돼버려. 그래서 난 집은 되도록 살 수 있을 때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예, 그냥 살아. 형편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내가 부동산 투자만 할 때는 영끌해서 사라 그랬어. 뭐든 사라. 갖고 그 빚을, 집값을 갚아가면 나중에 그 이상 올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빚은 지지 마라. 왜 그러냐. 주택담보대출금 이자가 뭐 4%라 하면 평생 이 4%짜리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버릴 수가 있거든. 그럴 바에는 저 작은 집을 사더라도 빚을 너무 지지 말고 나머지 돈이 종잣돈이 모이면 6% 12%짜리 투자하라. 그래서 그전에는 부동산 몰빵의 시대였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가진 부동산들 쓰레기가 잘 안 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기는 쉽잖아요. 무조건 오늘 또 법원에 가서 재고가 쓰면 돼. 근데 팔기는 어려워요. 아파트든 뭐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안 팔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돼서 지금은 뭐 영끌에서까지 살아 그랬으면 못하겠어요. 그냥 형편에 맞는 집을 사고 인생을 좀 더 즐겨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삶이 맞다. 이제는. 근데 우리 때는 왜 그냐면 고성장기였어요. 부동산가격이 폭발하던 산업사회 시대였잖아. 땅에 공장이 지어지면 부자였다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땅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신지식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 부동산의 성공 신화에 취해서 지금 세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조금 변화는 줘야 된다. 투자 방법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배분은 몰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은 무조건 사야 되고 형편에 맞게 그다음에 배분을 좀 잘해서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역시 사실 생각해보면 영끌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뭐 또 그렇게 하다 또 이제 망치신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택은 구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도 못 사고 그것도 가진 돈이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빌라 투자, 빌라를 사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거 이제 빌라를 사게 되면 소나타 사가지고 옆에서 말 듣는 거 똑같아. 그런지 왜 안 샀냐. 그러니까요. 이거 쉽지 않아. 그럴 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빌라 쪽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빌라 건축도 하셨고. 그럼 빌라 구입을 하는 거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제 우리 아들한테 2년 전에 빌라를 하나 낙찰시켜줬어요. 제가 영끌에서 아파트도 아니고
나는 아들하고 나는 별개라고, 내 재산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상속세, 증여세에서 비과세 되니까. 근데 걔가 그때 직장이 용인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 근처에 빌라가 한 동이 통으로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감정가는 1억 1,500밖에 안 해. 근데 한번 떨어지니까 8,100인가? 30% 떨어져요. 수원지방법원은. 8개를 다 받으려고 했더만, 왜 8,100만 원이면 그래서 발로 차도 못 지어.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원가로 접근하는 거야. 그런데 하필 그때 이제 중과세 막 나왔잖아. 막. 그게 나와가지고는 이제 답이 없어. 그래서 그럼 아들집 하나만.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아. 그래서 빌라를 낙찰할 때 T. 빌라는 무조건 한 동에 4집씩 8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4층은 올라가 보면 이제 옥상 방수 상태를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아파트처럼 이제 자기 부담금을 이렇게 막 장기 수는 충당금을 모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각자 따로 살거나 각자 세입자가 된 경우는 뭐 돈을 걷어서 하면 참 좋은데 일단 목마른 놈이 우물 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층 살다가 비세면 내가 해야 돼, 옥상 공사를. 그리고 1층 살면은 또 뭐 냉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201호를 낙찰시켜줬지. 작가님께서는 주로 2층 같은 거. 빌라 하면 2층 해야죠.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2층이야. 엘리베이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3, 4층을 사면 안 돼. 노령화 사회는 반계단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한 5, 6년, 7년 쪽에 지은 것들은 다 뭐 내진 설계 다 해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야 되고, 주차장 자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받으면 괜찮지. 그런 건 난 괜찮다고 봐요. 그런 빌라 투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투자는 아니야. 아, 투자는 아니에요. 오르진 않아.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거지. 그러다가 또 인생 좋으면은 갈아탈 수 있는. 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투자로 생각했어요. 항상 오르면은 팔고 가고 이사 가고. 물론 그래서 이제 뭐 24평, 32평, 48평 골고루 있는 단지가 가장 잘 되잖아요. 왜? 얘들 친구 안 끊어지고 이렇게 평수를 넓혀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부동산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빚 없이 빚은 조금 있더라도 그런 빌라라도 나는 사는 게 낫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빌라 살다가 아파트도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가진 돈 기준으로 해서 안전하게 단계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냥 한번 털리면 그거 다 꽝이잖아. 그거보다는 이것도 낫지 않을까? 이게 다 왜 그러냐? 한 곳만 바라보는 거야. 저기 한평에 평생 농사만 지으시는 김기한 씨라고 있어요. 올해 84세인데 우리 아버지야. 그분도 강남 아파트 값을 걱정을 해. 싫어. 아파트 값 이렇게 비싸서 어떡하냐 그래. 내가 그래. 아니 아버지가 왜 강남 아파트 값을 걱정하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에요. 너무 이렇게 뭐 나라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가 인생의 고민이 마치 아파트 구입인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인생은 진짜 복잡하고 진짜 또 재밌고 진짜 살만한 건데 마치 모든 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도 그러고 아파트 투자 이건 잘 몰라. 그냥 내가 집이 필요하면 나는 짓는다는 주의고. 어쨌든 요즘 젊은 분들은 진짜 투자 시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젊은 분들의 요즘 삶을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작가님의 경험, 그 다음에 노하우를 한 큐에 전수를 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500세대가 집이 있어요. 이 단지에 500세대가 있으면 매물이 몇 개 나오겠어요? 별로 안 나오죠. 그죠? 매물이 왜 나오겠어요? 이사 가거나 지방으로 간다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하거나 한 5개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5개쯤 나오면은 매물대가 5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사람이 또 있겠죠. 결혼했거나 작은 집에서 올라왔거나. 그래서 하나씩 잡아먹으면 이제 최저가가 잡히는 구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주식처럼 생각을 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 최저가를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거야. 난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이거 실거래가를 했거든요. 그때 이걸 걱정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안 보이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는 사실 시세 조작이 가능해요. 내가 한참 경매할 때 여주 지방법원을 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루에 빌라가 한 2개나 3개 나오고 아파트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나머지 땅 어떻게 진행되잖아요. 그럼 여주 빌라가 그 당시에는 뭐 감정가 4천만 원 그랬어요. 한번 떨어지면은 3,000원, 2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4천만 원에 사나 3,200에 사나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난 4,800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날 빌라를 신건이든 2차든 다 낙찰 받아요. 그러면 3개를 딱 받았죠. 이번 주에. 그러면 여주 지방법원에서 놀던 경매 선수들은 68%나 이때쯤 하려고 70%는 안 먹거든. 근데 서울에서 키도 1m 80도 안 되는 아이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싹 쓸어가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그러네. 그러니까 다음에 선수들이 어떻게 돼?
120%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그럼 이렇게 싹쓸이를 했냐? 그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요. 요주의 집까지 집이 좀 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럼 결국은 내 집을 사가야 되겠네. 그래서 매집을 한 거였어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현혹되는 거야. 엑셀로 데이터를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면 한 20억짜리 뭐 어디가 비싸? 아리팍이 비싸다 쳐. 그게 한 100채쯤 나오면 그게 시장이 소화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 두 개니까 비트코인에 대박 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내 것 뭐 20억짜리 아파트 팔렸으니까 10억 더 빚져서 30억짜리 옮겨 타니까 가능한 거지. 근데 그 기본 베이스를 모르니까 막 급한 거야. 이것도 난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항상 달도 차면 기울고 가격이 올라서 빠지고 강남도 막 7년씩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안 와요?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를 놓쳤다. 괜찮다. 다음에 하면 된다. 근데 진짜 젊은 일하는 친구들은 진짜 일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요즘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인풋 아웃풋은 빨리 해요. 근데 실행력은 떨어져요. 욕심만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은 노는 꼴을 내가 못 봐요. 무조건 회사를 다니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뭐 배우고 인맥관계도 형성이 되면서 자기도 느끼는 게 있거든. 이런 거야. 그냥 하늘에서 신이 공평하게 그 말을 밑으로 떨어준다고 생각해. 비처럼 내려줘. 단 땅에 떨어진 거 주우면 안 되는 거야. 땅에 떨어지면 녹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각자 그릇을 갖고 돈을 받겠죠. 돈그릇이 큰 사람만이 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데 더 연습을 해야지.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해라. 그게 더 참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인내하고 공부도 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돈에 매몰되면 어디 막 지방에 1,000만 원짜리 투자했다가 아마 못하는 꼭 조금 번애들만 떠들지 사실은 다 전세 빠지고 손해봤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젊은 분들이 너무 조급하세요. 그릇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이 그릇을 갖다가 조금 넓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연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작년에 연끌하지 말라고 그랬다 저 완전히 꼰대된 느낌. 작년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아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셨군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안다는 거죠.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못 말려요. 사실 저도 2008년도, 7년도 이때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시장이 안 좋아질 줄을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그때 저도 그랬고 사실 다른 분들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욕심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좀 고통받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그 말씀을 조금 더 그분들한테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때문에 힘드신 분들, 주식, 코인,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작가님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험들을 오랜 투자 경험자로서 딱 한마디 딱 던져주시죠. 영화에 그 있죠. 야 담배 한 대 정도는 피워도 되잖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기로 후배들이 왔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그런 마음이 필요해 투자자한테는. 그게 이제 사기꾼들의 마인드래.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최대한 경찰이 지금 잡으러 왔어도 옷은 입읍시다. 시간을 번대. 혹시 모르게 방향이 전환될 뭘 기다리는 거야. 우리 투자자에게 하면 지금 썰물이야. 해수욕장에서 물이 다 빠졌고 내가 지금 반스 안 입은 게 다 드러나게 생겼어. 그런데 악착같이 버티다가 다음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근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가 자책을 하게 돼요. 내 자신한테 자책하는 게 아니야. 먼저 이 물건 소개시켜준 놈부터 이제 욕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랬어. 망하는 게 가장 두려웠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망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 그렇게요. 네. 망해놓고 망하기 전에 상황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그냥 망했으면 망한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현재 상황에 충실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잘못했어.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마치 그 전쟁에서 패한 장수처럼 장졸들 다시 모아. 야, 창 몇 개 남았냐? 화살은 몇 개 남았냐? 이거라도 해서 일단 도적질부터 해보자.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물렸어, 고점에서. 네네. 그래갖고 밑에 지금 내려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속에 계좌를 나누거든, 이럴 때는. 얘는 그냥 놔둬. 지금 있는 돈으로 저가에 사기 시작해. 물론 합쳐지지. 그렇지만 내 마음의 계좌를 나누는 거지. 네네. 투자도, 이 앞에 1번 파트는 투자 잘못했어, 인정. 그래서 이건 놔두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부동산은 바람 아니면 안 팔리거든.
매수 분위기 떴을 때 팔리지. 지금 하락에는 아무리 반값에 줘봐.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안 팔리는 시장이죠. 팔려. 엊그제 저 옥수동 부동산에 전화 왔다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다는 거야. 네. 근데 안 사가는 거지. 왜?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다음 밀물이 오기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나는 카네기 뭐 사무실에 걸려 있었다는 그 뻘바디에 보트가 딱 처박혀 있는 그림이 있거든. 네네. 그림 이름이 언젠가 밀물이 들어오리라. 네. 그러면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그런 글귀하고 써져 있다잖아. 네네. 나 힘들 때 행행 그런 생각했어. 그래 그렇게 버텨서 다 살아남았어. 어떨 때는 3년씩 걸리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저도 한 2년간은 거의 페인처럼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죠? 진짜. 근데 예. 살아있잖아. 네, 지금 살아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그러니까. 있죠. 예. 밀물이 온다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오기도 오고, 어떤 분은 7년 만에 오기도 하지. 영원히 안 올 수가 없어.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오랜 투자 경험자로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좌절하고 계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작가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경매 계속 하세요? 아니, 당연히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아까 얘기했죠. 되팔이는 아니고 개발을 하거나 그래서 뭐 별장으로 좀 쓰거나 이런 것들 필요한 부동산을 사는 개념이죠.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필요한 부동산 쪽으로 조금. 근데 그게 맞아요. 일반 투자자들도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해. 근데 그전에는 생각 안 했어. 우린 싸다는 이유로 사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거지.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늘어날 시기가 오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경매 시장 계속 화랑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9시 뉴스에 인천 지방법원의 빌라가 감정가 50%가 떨어졌어도 낙찰자가 없어서 뭐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안 나왔을 것 같죠?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실제로 9시 뉴스 나왔어요. 우리 경매할 때. 제가 사냥을 하거든요. 겨울이면 꽁사냥을 가는데 처음에는 초보자일 때는 총에다가 막 엽탄이라 해야 되지 총알 가득 들고 와요. 막 잡을 욕심에. 총하고 총알이 많으니까 투자자로 돈이 많으면 뭐 될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꽁이 내려오는 시간. 꽁이 있을 만한 고대에 내가 가야지. 그래서 아무 때나 경매 시장 가서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 아까처럼 뉴스 나오면 그때 가면은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사람이 없다. 뭐 대출도 안 된다. 그러면 가야죠. 오히려 역으로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지분을 많이 했는데 지분 투자를 지금이야 지분도 대출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안 해줬어요.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면 진짜 법원 어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주택자들 가시면 돼. 오히려 무주택자가 그런 게 더 기회다. 그럼요. 이번에도 다 유주택자들 다 손발 묶어 줬잖아요. 그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도 지금 지분 투자 얘기하셨는데 주로 지분 투자하는 이유가 남들이 안 오기 때문에 하셨던 건가요? 네. 지분 투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어가는 것도 좀 복잡하고 네네. 우리 썩은 사과 이론이잖아요. 물건이 너무 이쁘면 네. 사실 시중에서 다 팔려요. 그런데 이제 물건이 또 너무 나쁜 게 아니라 멀쩡한데 조금만 썩은 데만 도려내면은 이제 수익률이 있는. 먹을 만한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분이나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고 그냥 불장에 갭 투자만 했어도 돈 벌었을 것 같아. 불장일 때 우리 왜 빌라 짓고 이랬나? 저도 전문가분들 중에서 저도 너 나름대로 또 부동산으로 조금 그래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옆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래?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작가님이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없는 것에는 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자기 개발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력하면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때는 약간 근면, 노동 이데올로기가 있었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한평의 김기한 씨. 아, 아까 그분. 네. 평생 노동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똑똑해요. 한평군에 계시니까 한평군 엄다면인데 딱 자기가 보기에 여기 한평군 엄다면 땅값은 안 오르겠더래. 그래서 밭을 한 평도 안 샀어. 정씨 문중에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신가. 논만 샀어요. 돈이 지금도 한 평에 25,000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삶이 게으르냐?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뭐. 근데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거지. 누구나 그 정도는 해.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우리 김기한 씨가 진짜 강남 아파트 10채 가져야 된다니까요. 네네. 그게 아니라 일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갔냐. 이게 중요해.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누구나 조금씩은 해요. 근데 그 노력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운이라고 그럼 거기서 생각했냐. 김연아가 내 여동생이었으면 김기한 씨 딸이었으면 걔 마늘 심고 있어. 재능이 발견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을 스케이트장 가가지고 엄마가 딱 해보고 하니까 코치도 만져보고 얘는 또 골격이 벌써 무술을 하게 생겼네. 발견되잖아요. 네네. 내가 서울에서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안 했으고 만약에 지방에서 했었으면 지금 네네. 농기구 수리하고 있을까? 물론 그 삶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네네. 그렇지만 그럼 내가 더 하고 싶은 꿈을 이렇게 커졌겠냐 이거지. 그래서 노력이 그건 기본이지만 방향성이다. 그 방향성은 사실은 또 운의 영역이기도 해요. 자기가 맹아적인 상태에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다니까. 그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거나 아니면 부딪혔거나. 우리 같은 스타일이 부딪혀서 온 케이스잖아. 근데 멘토를 빨리 찾거나 뭐 책을 하나를 읽고 깨달았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게 빨라지는 거죠. 그 부분의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어도 오는 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로또는 사야죠. 그런 운 이제 로또 같은 네. 운이겠고 대운을 얻기 위해서는 부딪히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돈이 올 골목을 지키듯이. 네네. 그래야 운조차도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사실. 그냥 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다. 예,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죠. 그 운이지 뭐 갑자기 없는 고모가 미국에서 막 유산을 나한테 넘겨줘 그런 거 말고. 네, 그건 항상 보면 드라마에서만 예, 나오는 그런 건 얘기거든요. 없어요. 막 갑자기 상무가 이혼녀를 좋아하고 이런 것은 판타지야.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운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LH가 어느 날 미친 척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빌라를 매입하겠다. 뭐 이런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내 물건 그때 안 팔려갖고 지금 죽으라고 전세 주는 거 딱 2동 갖다 주면은 팔릴 수도 있어. 이게 운인 거지. 근데 그 운을 하기 위해서 뭐해? 안 팔리는 이 빌라를 얼마나 관리하고 버티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상상하는 만큼 있을 수도 있더라. 그럼 결국 꾸준히 노력하고 버티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오토바이 네. 수리센터를 할 것이냐, 부동산 경매를 할 것이냐 내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때는 아니었다라고 접고 뭐 이런 식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전에 김 작가님의 그 유튜브 채널 백만장자 라이프 보니까 주식 투자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알고 있는 김경환 작가님은 부동산의 전문가인데 또 부동산 쪽으로 경매 쪽으로도 많이 알려주셨던 분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도 사실 있어요. 뭐 도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주식 투자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시고 계신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한 4, 5년 전에 제천에서 네. 사우나 화재 사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주가 구속됐어요. 징역 7년 받았을걸요. 그분이 2달 전인가 3달 전에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 건물을. 다시요. 아니 낙찰 받은 건물이에요. 아 예전에. 네, 그래갖고 리모델링을 하던 중에 용접공이 불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과실치사고 그다음에 사실 그 건물주의 영역은 또 아니거든. 우리 보통 일을 시켜니라고 뭐 일을 줬겠지.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해방되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때부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그때의 그런 나라지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그 법 집행을 좋아해요. 우린 경매를 하다 보니까 네네. 딱딱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좀 현행법을 좀 넘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국민 정서를 달래기 위한 건물주 구속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사동에서 가수 길이라는 가수의 건물에 명도하는데 곱창집 사건이 있었다고. 아 네네네.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막 못하게 하고 이랬다고. 네네. 그 2가지 사건이 내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됐어요. 이 나라는 공정, 도덕, 상식, 법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자유주의자잖아요, 약간.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팍스 아메리카야. 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보호하는 미국에 투자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투자할 방법을 몰랐어요. 달러를 사야 되겠는데 방법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을 사야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미국 주식도 뭐 어느 날 누구 불러오고 가니까 신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식값을 1년 전으로 되돌려줬대. 반값이 됐다는 거야. 아니, 9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 무조건 매집이지.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1억만 하려고 했어. 네네. 그런데 딱 해보니까 어디든 시드야. 프로테지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아파트 보증금 12억 원을 몰빵했지. 모터보트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나 얘기했지. 물 들어올 때 네네. 모터보트 사정없이. 네, 달려야 된다. 몰라 어찌 될지는. 그러면은 지금 그 모터보트를 출발시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월 20일부터 했으니까 3월부터. LA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네. 다
다 공개하고 있어. 계좌 막 실시간 다 까. 네네네. 내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냥 아주 다 공개할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터포스트는 하여튼 시드 넣고 지금 달리고 휘발유 넣고 막 지금 달리고 계신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은 그게 마이너스 12억 샀을 때 마이너스 2억 7천까지 갔다가 다시 플러스 2억 5천까지 갔다가 네. 한 4천만 원은 이득 취하고 2억을 남겨놨는데 보는데 쭉쭉쭉쭉 5천까지 빠지더만 하룻밤에. 예, 하룻밤에. 그리고 2천만 원까지 빠졌다가 어제까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다시 올라왔어 플러스. 그러면서 내가 또 깊은 성찰을 했어요. 익절은 다소 성급하게 먹고 튀자. 2억이 올랐잖아요. 팔았어야 돼. 근데 왜 못 팔았을까를 또 생각했어요. 내가 주식 유튜브들도 다 보고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해라, 사고 팔면 안 된다. 거기에 세뇌당한 거야. 사고 팔고 안 하는 것들은 쬐끔 하는 것들이요. 그건 나무도 쬐끔 남으니까 그러지. 1억, 2억이 남으면 그건 팔아야 돼. 챙겨 먹어야지.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과 적정한 수익이라면 팔아야 된다. 내가 그래서 내가 멘탈이 센데 네네. 2억 2천만 원 되니까 한 이틀간 내가 좀 굉장히 우울했어. 그러면서 내가 돈을 너무 우습게 봤다. 신이 나한테 1억 2억을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그걸 더 먹겠다고 버티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상황을 부동산에서 제가 2008년도에 1,000만 원 더 먹겠다고 그러니까. 안 팔았다가 10년 보유한 물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팔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네. 임자 있잖아요. 네. 다소 불만족스러워도 팔아야 돼. 나는 그건 잘했어. 근데 주식은 사고파기 너무 편하다 보니까 계기긴 한데 부동산은 진짜 그래요. 내 물건을 팔려고 내놨죠. 근데 매수자가 왔어. 다소 깎어. 그거마저 고집 부리면 안 돼. 왜냐하면 다음 매수자가 언제 올지 몰라. 어쩌면 그 매수자가 적절한 매수자인데 그 순간에 1,000만 원 깎으면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또 올 것 같아. 야, 이거 막 이 바닥 확인한 것 같아. 네. 마지막 매수자였던 네, 거지. 그 사람이 마지막 그래. 매수자였던 경험이 굉장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깎아주는 건 잘 깎아줍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래요. 그냥 팔기로 했으면 이건 진짜 내 물건이 아닌 거야. 근데 주식에서도 지금 그 똑같은 거에서 배우고, 내가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옛날에 진짜 2,000원, 3,000원 오토바이 빵꾸 떼고 돈 버는 사람인데, 네. 네가 진짜 초심을 잃었구나. 1억, 2억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다니. 진짜 요즘 네. 느끼고요. 앞으로 더 잘해보려고. 어쨌든 부동산 투자도 자산 투자, 주식도 자산 투자, 또 거기서 또 얻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알기로도 멘탈 엄청나게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손해 사실 장기로 보면 손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드네요. 그게 운이에요, 또. 여기서. 이거 네. 똑같아요. 12억을 박았잖아요. 네. 그것도 레버리지래요. 3배 레버리지. 12억을 박았잖아. 내 운을 실험하는 거야. 신이 주신 운까지 시험하시는. 시험하는 거지. 네. 신이 나한테 얼마를 줄지. 그 다음에 포지션이 좋잖아. 이게 만약에 70달러라든가 이면 하방이 많이 열려 있어갖고 무서운데 뭐 90달러 갔던 게 30달러더라고. 그러면 상당히 나는 괜찮다. 하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안전할 수도 있겠다. 예. 역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옛날에는 오르면 주식을 못 사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못 사고 갑자기 오르면 화가 나. 이익이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싸게 못 산 거. 그렇죠. 근데 투자는 똑같은 것 같아. 저도 투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종목만 다를 뿐이지.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뭐 고시원도 있었고 되게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배우고 싶거나 꼭 하고 싶은 또 다른 목표나 계획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또는 일기에 쓰셔놓으신 거. 예, 저는 이제 호텔, 내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텔을 꿈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브 무인 호텔을 이제 용인하려고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3개 정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수영장도 크게 파고 말이야, 예쁘게. 그거 이제 하고 싶고, 그건 이제 꿈은 아니잖아요. 그냥 네. 사업적인 거지, 현금 흐름 이제 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매 에로 영화사를 만들고 싶어요. 부동산 경매와 에로요? 네, 에로 영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에로 영화로 배우는 거지. 뭐 영화 쪽으로 해서 좀. 영화, 네. 그래서 내가 2013년도에 경매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든 게 이제 유튜브에 있어요. 멍해. 물론 엉망이죠. 두 번째 영화야. 첫 번째 단편 영화는 누가 왕비 가슴에 점을 부었나. 네. 이것도 있어요. 영화를 배울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찍은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영화 산업적인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를 배웠으니까. 네. 그 영상 속에서 내가 가진 좀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든 뭐 경제든 문화든 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공감대로 영화 한 편을 보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곧 하시겠죠? 네, 지금 그래서. 뭐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고, 영화를 개봉을 하시기를 또 저도 기대하고 영화상 있습니다. 만들고 지금 막 배당도 주고 막 네네. 최고의 배당주가 되는. 예,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유쾌한 우리가 너무 지금 막 대립돼 있고 싸나워져 있어. 국민들이 좀 특히 이제 우리는 50대 이상 밑에하고는 안 맞아. 이제 이미 정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세대들의 이야기. 그래서 내 유튜브 영상도 편집에 빨리빨리 안 해. 느려. 못 따라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을 보기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꼭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망할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세상 일을 몰라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잘 안 하는 게 누구에게 뭘 하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또 나도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 한다 해서 꼭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살라.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이불 잘 개고 하루가 지났으면 내일 아침 일기 쓰고 그거부터 해야죠. 그걸 평생 동안 하면 운도 올 거고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못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네. 그 자체로 자기의 그 삶의 성실한 기록이 남아있잖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네.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것만 잘하면 운도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내 삶 자체를 불철저하고 내 주위 더러운 걸 놔두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길 바래. 그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좌우명이에요. 오늘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요. 죽었을 때와 잘 놀다가 죽었다. 물론 뭐 당장 치면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김경만 작가님의 삶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얘기, 부동산 투자 관련된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좀 복기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려서 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